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이 정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하지 마라. 냉정하게. 예. 왜 그러냐면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전 두 부류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냐면 멋모르고 돈 번 사람, 알고 돈 번 사람. 네. 근데 멋모르고 돈 번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본인이 알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상승 사이클에 들어와서 운대가 맞아서 걸려드는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운대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네. 혹시 모를 떨어질 칼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부터는 흔히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도 개수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죠. 그쵸, 할 게 없죠. 알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운대가 잘 맞아서 버신 분들이 지금도 마음이 급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먹었으면 네.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네. 저는 1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타워팰리스라고 부르는 그런 게 최고 그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예, 상급지에 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향, 상급지가 우상향한다는 건 봤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는 게 좋은데 단 한 가지 시기가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상승장으로 갈 거냐 급등장이 계속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혼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비싼 가격에 냉큼 집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무너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급매물들의 조건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약간 안전마진을 확보한 차원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게 되면 1주택자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주택자에서 네. 부동산 부양기랑 규제 강화식이랑 갈아타기 전략도 좀 네. 다를까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네. 제가 보면 1주택자들이 돈 벌고 난 다음에 다주택자화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부양기 때는 그때 저는 영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끌해야 된다. 그때는 영끌해도 된다. 왜냐하면 부양기가 되면 부양기가 결국 상승기잖아요. 네. 상승기, 확산기, 급등이라는 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오르는 강남 같은 경우를 그때는 영끌해도 돼요. 그렇죠. 상승장이니까 예. 레버리지 크게 당겨도 되는. 예, 되는데 지금은 그 장이 지나서 네. 금리도 올라가는 장에 영끌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기 때는 영끌을 해도 된다. 네.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에 영끌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영끌하라는 것을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이게 시장 상황 자체가 네.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상승장 사실 7, 8년 이상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본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무주택자는? 네, 무주택자분들은 그 초반부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이 정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하지 마라. 냉정하게.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본능이 뭐냐면 소액 투자예요. 근데 그 소액 투자는 까딱 잘못하면 내가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최악의 자리로 들어가요. 소액인 만큼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나 또는 내가 그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저는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보면 뭐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그분들한테는 어지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시장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인들한테 기회가 올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와신상담 칼을 갈아라. 어설프게 소액 투자로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무협지에서나 있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괜찮은 물건이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사고 나면 그분들이 그 물건 때문에 갖게 되는 경험과 지식이 엄청나게 는다. 물론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회복기를 지나서 상승하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가서 사는 사람을 제가 진짜로 별로 본 적이 없다. 침체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사이에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도 그걸 만약에 내 집을 먼저 10억 주고 샀는데 서울에서 네, 네. 한 2억 떨어진 거예요. 네. 내가 투자 공부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네. 내가 8억에는 만약에 집값이 뭐 더 떨어지고 6억까지 갔어요. 네. 6억에는 잡기 힘들어도 8억에는 네. 그래도 한 9억 정도에만 잡아도 네.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집을 안 사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혼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0대 50의 확률이에요. 그 50대 50의 확률을 높이려고 되게 하려면 본인이 이제 지식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저의 원래 지로는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정말 없는 돈을 들고 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울은 비싸서 못하고 경기도는 살기는 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월세 같은 거 살면서 지방에 소액 투자를 하겠다. 근데 지방에 소액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흔히 말하는 A급, B급을 떠나서 C급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C급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느냐, A급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느냐라고 따지게 되면 저는 C급이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을 내가 묶어서 폄하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지방도 광역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소도시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너무 안 올랐는데 그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산업이 발전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그냥 남들 쫓아다니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계 투자하니까 이렇게 벌었어. 이거는 기술이거든요. 스킬이거든요. 모멘텀 투자고. 그 모멘텀 투자는 상승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가치 투자에 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가치 투자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모멘텀 투자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상승장. 근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가치 투자화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 너무 없다. 돈 모으셔라. 기다리셔라. 근데 무주택자분이지만 있는데 안 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인데 9억으로 떨어진 집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억으로 떨어진 집 이런 집을 사게 되면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떨어진 부분을 상쇄하잖아요. 이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액 투자자일수록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보니까 시드머니 곱하기 투자 실력 곱하기 네.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게 네.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하면 시드머니가 소액이에요. 네. 거기다 투자 실력이 낮아요. 네. 리스크가 비싼 걸 안 사면 투자 수익을 높게 만들기가 힘든 것 같다는 곱하기 한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중에 이 꼴 나오는 가격이 성공할 확률이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어느 게 높으냐라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높겠죠. 예, 높다라고 하면은 내 시드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롤백이잖아요. 그 롤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중간에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이러니한 게 시드머니가 많은 부자분들은 투자 실력도 대체로 있으시고 네. 거기서 그런 분들은 사실 사는 것들은 대부분 또 리스크가 크게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굳이 리스크를 안 사도 앞에 곱하기 자체가 크니까 네. 그분들은 계속 안전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로 살아남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이런 건데 빈익빈이 나타나는 사례가 실패 확률이 높은 것들을 실력을 늘리지 않고 들어갔을 때 그쵸.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인데 투자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금 일부러 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청약을 할까? 아니 그냥 내 집 마련을 할까? 아니 뭐 투자용 자산을 살까? 부동산. 네. 어떤 거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또 시기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저는 청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되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저도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집 안 살 겁니다. 한 5년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못 잊어서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좀 돌아보시면 된다 안 된다 감이 오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 질질 끌지 마시고 딱 잘라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결국 그냥 주택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택을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청약은 떠나보냈고 청약을 떠나보낸 상태에서는 다시는 청약을 돌려보지 말아야죠. 물론 청약 통장을 없애시면 안 돼요. 네네. 나중에 또 사이클 돌면 이 통장이 나중에 또 요긴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일단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포커스를 딱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것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또 보면 분명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곳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일치해요. 다르죠. 예, 불일치한데 그걸 또 못 놔요. 못 놓죠. 예, 못 놓는 분들한테는 조금만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확률이 높은 곳을 향해서 조금만 놔라. 그 못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매매가 전세가 있으면 전세로 이제 살게 되면 네. 거기가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네. 진짜 내 동네로 네.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난 사실 매매가 아니라 전세였는데 그런 네, 부분도 맞아요. 좀 있나요? 그게 은근히 있는 게요. 네. 제가 뭐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잠실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네. 잠실에 입주를 했는데 잠실에 입주할 때 그때 물량폭탄이었고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전세 가격이 뭐 2억 5천인가? 잠실이. 좋은 시절이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잠실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 가격 올리니까 밀려났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어디로 많이 가셨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잠실이란 좋은 곳에 살고 잠실이 있으셨으니까 되게 좋은 동네죠. 좋은 데다 보니까 조금 더 애매한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어떤 되게 뛰어난 투자자분이 네. 분당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잠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갈 때는 분당밖에 없다. 근데 진짜로 분당으로 많이들 오는 거를 봤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내 생활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네. 밑으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네네. 의미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잠실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때가 맞아서 입주 물량이 터져서 싸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또 밀려나오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때까지 돈을 못 모으면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분당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 들어가고 싶은 곳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그 단계를 낮추면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잠실에 머무르고 있고 뭐 강남에 머무르고 있을 때 조금 더 빠른 선택으로 나중에 어차피 밀려오는 애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선진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파트 매수 시에 하락기를 대비해서 혹시 유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랑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는 있을까요? 앞으로 뭐 상승장이 크진 않더라도 네. 한 2년 정도는 더 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는 첫 번째가 연끌을 하면 안 돼요. 연끌하면 돼요. 예, 첫 번째가 연끌을 하면 안 되는 어느 거예요. 정도의 대출은 된다는 뜻인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대출을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견뎌낼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시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다시 금리를 낮춰서 약간의 고통스러움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금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수렴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과 그런 걸로는 괜찮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던 하우스푸어란 말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가 됐던 게 이때 연끌했던 분들이 그때 무너지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오히려 하락기는 내가 연끌한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나한테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받던 사람한테는 천국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못 샀던 집을 박앤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기 하락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약간 여러 가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금리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어야만이 다음번 돌아오는 사이클에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서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장 후반부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액 투자예요. 이때 소액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소액 투자는 웬만한 동네는 다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웬만한 동네는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돈이 적은 것을 찾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에 가격이 좀 현저하게 낮은 거라든지 또는 재개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확정도 안 난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근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기다린다면서요? 미래에 네. 바뀌어 있는 뭐 마레프처럼 네. 뭔가 바뀌어 있는 것들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허상일 수가 있어서 네. 그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후반부에 금액으로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요인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얘기해 주셔서 재건축 생각나는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엄청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거기가 엄청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최근에도 계속 네네. 오르면서 이제 정말 재건축이 이제 뭐 한 5년 내에 뭐 되는가 보다. 네. 근데 10년 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관찰 대상이니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레프 이번 장에 어떻게 보면 마레프 사신 분이 최고의 성공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 장에 말 많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던 곳이죠.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났던 그런 물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초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업성 떨어지고 뭐 하는데 우리는 싸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분위기가 다 이제 가라앉아 버리면 한다는 보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원래 그 본질 가치인 빌라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네.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네. 결국 경매인 건가요? 경매라고 하는 특정 기술이 유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유행하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수요를 얘기하면서 수요에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침체기 때는 투자수가 거의 없겠죠. 실수요도 줄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수요, 집을 사야 되는 수요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경매라는 거를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그때 떨어진 가격보다 더 강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죠. 그러면 그 떨어진 가격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서 실수요자한테 그때 시점에 적정한 가격, 물론 떨어졌지만 내놓는다면 나는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대원칙, 투자의 대원칙을 침체기에 맞게 또는 그때 유행한 투자 기술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경매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거를 퉁쳐서 야, 침체기는 경매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대원칙에 맞는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스킬은 경매일 수밖에 없어서 경매가 유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부터 경매 공부를 좀 해두면 네.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술은 경매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수익형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시세 차익형 투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심지어는 지식산업센터 같이 지식은 원래 수익형 투자인데 그게 분양권 투자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투자 시장이 유행하는 시장에는 수익형 투자가 관심이 없는데 시세 차익형 투자가 안 되는 침체장이 오게 되면은 그렇다고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때는 또 이게 수익형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1억 벌고 2억 버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습게 보이니까 수익형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1, 2억 버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 300 버는 거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효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 바뀌거든요. 결국 그래서 수익형 투자 물건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피스텔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오피스텔이 월세는 얼마인데 가격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월세 수익률이 얼마야? 이렇게 가면서 또 거기다 또 경매라는 기술을 또 얹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자기 월세를 하나씩 모아가는 게 저희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2, 3년 내에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다 시세 차이. 맞아요. 시세형 투자가 유행하는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효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그렇죠. 되게 거고요. 뭔가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 이제 뭔가 이거 여기서 비교하면 푼돈처럼 여겨지는. 맞아요. 근데 그 침체장 때는 그게 푼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어디야? 한 달에 2, 300, 내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이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질문이시지만 네. 또 요즘은 제가 안 드릴 순 없죠. 생애 첫 부동산 투자로 현금 네. 한 5천만 원 있다면 네. 뭘 사면 좀 좋을까요? 5천만 원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네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배제를 한다면 네. 수도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여기도 외곽이라 싫어라고 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동네도 서울 출퇴근하는데 특히 지장 없는 역세권 같은 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기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현재 앞으로 닥칠 호재들을 보게 되면 GTX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동네에 들어서는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방은 저는 그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 곳, 어설픈 거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목적을 가지신 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할 때는 분명히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보실 때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지역을 딱 볼 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느냐 또는 줄어들겠느냐, 그러니까 장기 방향성이죠. 네. 두 번째, 그 동네가 그동안 왜 안 올랐느냐. 근데 안 오른 이유가 있다면 안 오른 이유가 명확하게 앞으로 바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찾게 되면 아마 외곽 지역에서 굉장히 입지가 좀 아리까리하는 동네 중에서도 분명히 그걸 갖다 타겟군으로 선정해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동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그때 주로 이제 레버리지 껴서 대출이나 전세 같은 걸 끼겠죠. 결국 공급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동네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것들을 딱 집어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 누가 여기가 좋아요라고 얘기 들어가게 되면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공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선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지방에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5천만 원이밖에 없어서 어차피 투자할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공급 물량이다. 시까지 찍으면 좀 이제 너무 고민을 안 하시니까 도까지는 돈은 워낙 크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네. 부합하는 곳이 좀 어디가 지금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 현재 가장 핫한 동네를 어디냐라고 찍게 되면 도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네, 강원도가 굉장히, 근데 왜 그러냐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건 확실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그러면 강릉도 있고 뭐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입주 물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죠. 자꾸 이제 뭐 이전에 얼마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동네를 따지게 되면은 강원도하고 지금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는 곳이 전북이에요. 전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이 좀 강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개 정도 되는 지역들에서 아직 덜 올랐는데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다. 이런 데들은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곳 중에서도 또 보면 그 안에 또 도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도시들의 입주 물량 같은 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산업이 되게 안 좋았는데 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 어느 동네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어느 동네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가 왜 좋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인 플로우. 네. 논리적인 얼개를 보셔야 자기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맞아. 근데 분명히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본인 실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공부가 되는 거겠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투자처는 제 경험상 신기하게도 한 번도 오르지 않는 동네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 찾기 나름인 것 같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 외곽으로 간다면 거기서 분명히 본인이 선별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좀 주변에 계시는 부자분들은 네. 좀 어떤 재테크, 뭐 어떤 부동산 투자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에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현금을 보면은. 가지고 계신다 그냥. 네, 그러니까 현금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들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PB님들한테 맡겨서 아, 그렇죠. 뭔가 운영하시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다 운영하는데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까딱 잘못해서 건드려서 세금적인 부분, 기타적인 부분에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게끔 어설프게 투자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뭐 중심제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그런 투자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한동안은 꼬마 빌딩으로도 많이 갔는데 그렇죠. 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요즘 조금 수익률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부분들도 맞는신 것 같고 전반적인 거로 보게 되면 이분들은 조금 시간에 투자하는 느낌? 시간이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을 만할 때가 올 때까지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서 약간 반대쪽 부동산인 다른 쪽에도 조금 좀 손을 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부동산 자체는 조금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을 좀 멈추고 있다면 다른 쪽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가상화폐나 뭐 주식 쪽일까요? 네, 어쨌든 그 가상화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하고 계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주식이나 네. 부동산 또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리고 2030 세대로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돌아간다면, 네.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나는 좀 꼭 준비하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2030 세대들한테 네.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이 한 번도 싼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샀었을 때 가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놀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의 연봉이에요. 네. 즉 바꿔 말하면 그때 연봉과 지금 연봉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또 뭐 비슷하기도 하네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부터 비싸지 싼 적은 없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뭐냐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비교했던 사람이라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거든요. 그렇죠.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 나는 왜 20대 태어나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시장 환경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제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도 오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조금 안 좋을 때를 보고 느끼고 계실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평생 가장 효율적인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개념은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비싼데 그럼 뭘 사란 말이냐? 그럼 좀 기다리자. 또 싸게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뭐 영상에 그 부동산 영상의 댓글에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좀 종종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뭔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좀 더 고민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 기준이 다 나거든요. 네. 근데 세상은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깨닫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도 내 기준으로 너무 비싼 거예요. 말이 되냐. 근데 내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 순간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을 안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뒤쳐졌다면 나는 어떻게 따라잡을까가 더 먼저죠.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책 되게 많이 읽으실 거잖아요. 뭐 자기 개발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실 거고 그 책에 그러면 수많은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요령을 부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그걸 넘어섰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내 기준으로 딱 해서 너무 비싸다. 그건 내 기준인데 그러면은 시야가 안 넓어진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내 기준과 예를 들면 뭐 집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가 이 집값에 따라가는 게 네. 현실적으로 뭔가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좀 더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 현대그룹의 정재용 회장님 이발해봤어? 네. 전 그 말이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하셨던 행동 중에 가장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옛날에 그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들고 가지고 영국인가 가가지고 그 뭐 조선서를 했다.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했다. 결국 그런 분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그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작가 TV에 오늘 처음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제 얘기가 여러분들을 거슬렸는지 또는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얘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공식은 아닐 거예요.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 일부 중에 한 사람의 그 경험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채널명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저는 부지런 TV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많이 신경 안 썼다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채널을 찾아가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신영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